자, 그러면 그 자라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영상이 있으니까 간단하게나마 자기소개를 우리 배순민 상무님부터 잠깐 좀 소개 좀 30초 동안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KT AI to Excel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는 언어, 음성, 비전, 그리고 그래픽스 포함한 메타버스까지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I 연구원의 AI 사업개발 부문을 맡고 있는 이화영 상무입니다. 네, 오늘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한 일은 이제 LG그룹 계열사 중에 메이저 12개 회사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최신 AI 기술,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 멀티모달 모델 같은 걸 가지고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유튜버로 오해 많이 받고 있는 대표 이경일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티투마루고요.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언어 처리하고 텍스트 분석하는 쪽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인데요.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AI 연구원 원장 맡고 있고 컴퓨터공학부 교수하고 있는 장병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설명가능 인공지능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AI 대학 김재철 AI 대학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이니지라고 하는 창업 기업을 창업해서 예측이랑 설명성으로 산업 인공지능의 여러 응용 도메인에 적용하고 성과를 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많이 배운다는 자세로 오늘 많이 듣고 또 의견도 또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좀 어젠다 이슈로 최근에 미국에서 유명 인사들이 거대 AI 모델을 개발 시험을 좀 중지하자는 게 있었는데 그거가 좀 논란이 좀 있는데 실현 가능성부터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독일이 이탈리아 사용을 중지했는데 그거랑 연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 비현실적인 제안이고 연판장인데 왜 그럴까 하는 호기심과 함께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멈출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첨예할 뿐만 아니라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이나 속도가 빠르니까 예측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좀 멈추자라는 거고 음모론으로는 지들이 개발하려고 시간 번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근데 또 그 반대는요, 너무 과다에 포장돼 있다. 우리가 지금 겁먹는 건 처음 경험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6개월, 1년, 3년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흔히 말하는 AGI라고 얘기하는 수준까지 가지 못한다. 그렇게 너무 설레발치면서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사회적으로 갖는 긴장감에 관련된 것과 또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산업적으로 벌어지는 많은 기회와 위험이라는 변동 요인이 큰 부분에 있어서의 불안감이 큰 건 맞는데 실제로 그 불안감만큼이나 위험할 정도냐 한다면은 제가 이 분야니까 자연언어 처리를 시작을 한 지가 만 30년이 됐거든요. 30년이요? 예. 만 30년이 됐는데 형태소 분석기 만드는 것도 시작을 해서 30년이 됐는데 그렇게 지금 보면 최근 들어서 우리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달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긴장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태가 우리가 겁먹고 멈춰야 될 상태는 아니라는 거를 또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를 대부분이 알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챗GPT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홀루시네이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고 또 기업의 현장에서 쓰려고 그러면 데이터 보안 문제도 있고 커스터마이제이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 개발은 이게 완성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조금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리스폰시블한 AI, 에티컬한 AI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챗GPT가 답변을 생성할 때 어떤 부분이 정말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을 생성한 거고 어떤 부분이 AI가 좀 추측하거나 추론한 거다라는 게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됐으면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이 부분은 사실을 여기서 가져왔구나. 그럼 이게 맞네. 이 부분은 추론한 건데 거짓이 좀 섞여 있는데 근데 AI가 추론한 거니까 이런 의견이 있구나.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안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기술 개발하는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이 책임감 있는 AI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지금 이 시점에서 6개월을 멈춘다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어 보이는 기간이든지 그 행동이든지요. 이 변화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변화들이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수준 스레시홀드를 넘었을 뿐이지 그것을 위한 노력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런 그 혁신의 AI 혁신의 시대에서 이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할 때는 달리는 차에서 바퀴를 교체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런 적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같은 그런 스피드가 됐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엄청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야말로 정말 적용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은 저는 오히려 멈춰야 될 때가 아니고 기업들은 당연히 이런 연구 개발 속에서 자정적인 노력을 해야겠고 국가들도 어떤 제도적이나 이런 고민들을 해야겠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한 그런 그 스피드가 지금은 엄청 빠르고 나중에 더 빨라지고 느려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있어 왔고 계속될 그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관점 아래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승민 소장님 말씀과 동의하는 게 갑자기 되게 좋아지긴 했지만 언어들이 이해가 조금 좋아지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게 몇 년 동안 봐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챗GPT는 언어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몇십 년 동안 생각했었던 장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최근에 많이 있었고 그게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일어난 환경이고 그게 우리가 딥러닝 이미지 보는 거 잘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응용은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의 현실성은 별로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의 중요한 경고 같은 거 특히 일반인들한테 지금 AI가 하는 게 사람으로 보면 AI가 원래 위험성이 항상 그거든요. 사람은 너무나 쉬운데 기계한테 큰 사실은 숨어있는 허들이 있는데 지금 일어나는 그 빠른 속도로는 일반인이 생각하기엔 정말 훨씬 더 빠른 기대를 또 가질까봐 그거에 대한 약간 경각심 그런 정도로는 뭐 어떻게 보면 저는 괜찮았다고도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술자들은 다 아는 부분인데 일반인들이 이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뭐 아니면 미국 내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더라도 전 세계를 강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중국이나 다른 쪽들은 계속 기술 개발하고 실험을 할 거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는데 일종의 이제 메타포 같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들처럼 이제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AI의 이제 부작용이나 역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그런 데 대한 이제 자정 장치나 이런 것도 준비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사실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못하게 하고 억압하고 하면은 점점 더 숨게 되거든요. 음지로 가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기술은 기술 발전대로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인문학적으로든 특히 이제 사회적 합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 오신 분들 또 기술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제가 이제 이게 기자로서 보면 좀 궁금증이 금방 할루시네이션 얘기하셨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지만 조금 설명을 하면 이제 AI가 그럴듯하게 좀 내놓은 가짜인 거잖아요. 예전에 페이크도 있었고 그다음 또 우리 그 설명 가능한 원래 AI가 단점이 설명하지 못하는 블랙박스인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원천적으로 이게 해결 가능한 문제인 건지 100% 이게 가능한 그게 궁금해서 전문가들 만나면 할루시네이션하고 설명 가능한 AI가 가능한 거냐. 100%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거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습니까? 불가능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99.9%는 돼도 100%라는 건 항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 가능한 AI. 설명 가능한 AI는 뭐 기술적 발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떤 코주얼까지 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그 상관관계 설명 정도로 할 거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상관관계 설명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인과관계 분석까지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연구에 아직 토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홀루시네이션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챗GPT와 같이 디코더 온리 모델이 갖는 한계를 사실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AI 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여러 모델들을 좀 섞어서 그리고 검색 기술까지 좀 결합을 해서 어디서부터 검색해온 문서에 어떤 패러그래프를 참조해서 그런 그런 답변을 생성해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적시를 할 수 있으면 홀루시네이션 문제를 어떻게 보면 AI가 홀루시네이션을 만들 수 있지만 인간이 그 홀루시네이션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잘 제공한다면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는 난 이러한 사실은 여기서부터 가져왔다. 이 사실은 보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또 내가 추측한 부분에는 정확하게 내가 추측하기에는 이러이러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면 요 정확히 구분이 되고 사람들도 그 내용을 보고 아 요거는 좀 참조했는데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요거는 좀 거짓 잘못된 정보를 표현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조금 하는 게 사실 우리 사회 생활에 이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발표를 할 때도 출처가 어딘지 좀 명확하게 밝히고 하면 아 주장이 어디에 근거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개념을 도입하면 많이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이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처럼 예측 가능한가 예측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거나 아니면은 hallucination을 있거나 없는 거는 사실은 불확정성의 원리처럼 둘 다 완전한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기계이기 때문에 hallucination 사실 없앨 수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게 하는데 없애면은 사실 검색하는 거하고 똑똑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설명력도 제가 보기엔 설명 가능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양보해야 되는 게 예측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트레이드오프 관계인 거지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래서 인간의 지능이나 사고하는 거를 보면 제가 보기엔 할루시네이션이 어떻게 보면 인간 지능의 약간 본질 같은 것 같아요. 필요한. 그러니까 그거의 기술적인 버전이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제가 글이 100페이지가 있어요. 자, 그거를 5줄로 요약해봐. 그러면은 거기 100페이지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5줄로 요약할 수가 없죠, 저희가.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hallucination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의 문장, 그러니까 이미 추상화되는 거기 때문에 정의상 그걸 우리가 hallucination이라고 볼 거냐, 그냥 약간 추상한 거냐, 일반화한 거냐. 그게 지나치면은 거짓말이 되기도 하고 경계는 사실 애매하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제일 우리 두 분 중에 설명을 쉽게 우리 장 교수님 해주셨네. 네. 그래서 설명 가능성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트레이드오프를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지식 기반 시스템, 규칙 기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만든 건데 예측력이 떨어져서 그 실제 문제 사실은 산업적으로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죠. 근데 지금 딥러닝은 보면 그걸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예측은 정말 잘하는데 이제 설명력을 저희가 손해 보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조절해야 되는 관계라고 보입니다. hallucination 제가 이런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부 둘을 24시간 동안에 같이 있도록 하면서 대화하는 걸 모니터링 했더니 최소한 서로 30번 이상을 치팅을 하더래요. 거짓말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오늘 예쁘네 근데 속으로는 오늘 나 좀 살쪄 보이지 않아? 아니야 괜찮아 그거 잘 어울리는데 인류학자들 표현이 그래요. 왜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할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게 적정 수준에서 수용이 될까? 그게 이제 실제로 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적정 수준의 치팅이라는 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인류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행복한 모양이죠. 그쵸, 더 행복하기도 하고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게 제가 보는 관점은요.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그게 줄어들면 사람이 적정한 수준에서 자기가 그 충분히 보장할 수 없는 정보와 그 다음에 충분히 확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 가운데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수용이 되고 응용 부문에 있어서 충분히 협력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 수준이 인간은 나쁜 짓을 많이 해도 기계는 인간의 눈높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인 얘기가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지금 한 20배 정도 더 안전하거든요. 사고나 생명한 걸 보면 고속도로만 보면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거에 관련된 많은 질문이 있죠. 20배로는 불충분한 거예요. 50배 정도는 더 안전해야 되는 거가 되거나 100배가 안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불편은 하지만 그거를 수용했을 때 가져지는 경제적, 사회적 효용성이 충분히 커지는 순간에는 수용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하고요. 오히려 그게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협력하는데 베니핏이 될 수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들어서 그게 0%로 만드는 게 목표일까 과연?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99%, 98%, 97% 얼마 전에 할루시네이션 지수를 누가 또 발표하던데 뭐 돼도 응용하고 같이 살고 협력을 하고 그거로부터 얻는 효용성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때는 그 0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0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비용을 들일 주체가 만들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 주제는 이미 적정 수준 올라가는 순간에는 질문 자체의 대상이 안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그런 거죠. 이제 아기가 기어다니다가 이제 딱 일어선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와 우리 애는 이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다 할 거야.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못 보던 걸 보게 되니까 좀 그런 그러니까 환상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AI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본다면은 사실 저는 아직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거든요. 뭐 이제 GPT 같은 이제 그런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로 지금 또 초보자 AI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뭐 장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건 이 커버리지랑 정확도랑 전체를 다 담보하기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커버리지 중심으로 또 가고 있거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QA 같은 경우는 정확도 중심으로 가거든요. 대신에 답변하는 거는 정확한 대신에 이제 답을 못 하는 게 많은 거죠.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커버리지를 넓히려고 하다 보면은 정확도는 떨어질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모델들이나 현재 이제 대부분 어프로치하는 방식들이 이제 어쨌든 이제 커버리지 중심으로도 가고 있는 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이렇게 일종의 이제 가로 세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모델도 새로 나오지 않을까. 결국은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지금 GPT 모델들을 기업에서 의사결정하는 데 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긴 하거든요. 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그라미 하나 잘못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의사결정하면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용도는 아닌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다 쓸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오히려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모델들은 내가 뭔가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아이디어를 모은다든지 방향을 잡는다든지 이제 그런 생각이 시작점에서 쓰기에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뭐 그렇게 걱정하거나 우려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이제 산업 AI 초고대 AI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경쟁력 현황이 어떤 수준인지 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경쟁력 수준 그다음에 나아갈 방향 이런 정책 연구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담았으면 좋겠다 좀 연관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기업 쪽에 좀 연구가 많을 것 같은데 대기업 몇 개 대기업들은 지금 초보대 AI 그 large language model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것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다른 AI들이랑 많이 비교를 해요. 최근에는 저희 챗GPT 플러스 그 아웃풋을 가지고 저희 아웃풋이랑 어떤지 많이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의 입장은 기술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글과 비슷한 것 같아요. 기술은 있는데 그것을 고객의 어떤 눈높이랑 그 안정성을 가지고 제공할 정도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그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 어디까지가 허용 가능한지를 가지고 지금 서비스랑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저희도 정말 많은 기업들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뭔가 이런 거대 large language 모델을 정말 많은 기업들이 가지게 되는 거는 그거를 자기가 직접 연구 개발했던 제공을 받던 하는 것은 뭐 내년까지는 다 보급이 되는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뭐 large language 모델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히 뭐 한국어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 여기서 문제는
그 ROI인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 이런 랭귀지 모델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기업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랭귀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요. 어떤 기업은 랭귀지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하나는 사내에 있는 많은 프로세스들을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어요. 뭐 HR이 될 수도 있고 뭐 Q&A도 사내에서 많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자사 서비스를 아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기존 서비스를 이제 개선할 수도 있죠. 그때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가 될지에 따라서 사용 측면에서는 좀 나눠질 것 같아요. 어디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어디는 좀 늦게 도입하고. 근데 비용 측면에서 낮추려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낮추려면 이 인프라 하드웨어에 대한 코스트가 다운이 돼야 됩니다. 지금 뭐 GPU나 이런 것들은 돈을 줘도 사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요. 내수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과학기술 발전 선순환 시키려면은 그 비용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자생적으로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이런 인프라나 그런 하드웨어를 어떻게 공급을 내부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열사들이 항상 초고대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 방금 우리가 논의했던 홀루시네이션 문제인데 이거는 뭐 치체 영역인 경우는 홀루시네이션 많아도 괜찮지만 뭐 제조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는 사실 홀루시네이션 좀 크리티컬해서 그거의 레퍼런스를 정확히 보여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커스터마이제이션 항상 요구를 합니다. 지금 챗GPT는 하나의 거대 모델이 만들어지고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데이터 보안 문제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 기업의 데이터가 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좀 기술 개발과 연구를 좀 주도해 왔고 원래 이제 좋은 그 상용화 사례들이 좀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기업 내에서 AI, ML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겠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직원들이 AI, ML에 대해서 잘 숙련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차라리 AI한테 AI, ML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고 공부할 수 있게 그리고 산업 현장에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챗GPT 같은 형식으로 LG X3을 가지고 좀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화학이나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는 새로운 물질 발굴이나 뭐 이런 바이오 영역에 바이오 캠 영역에 관심이 엄청 많은데 이 리서처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거는 새로운 뭐 지식이 나오면 그 일일이 논문을 다 읽어봐야 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물질이 합성 가능한지 합성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측 모델까지를 좀 다 묶어서 바이오 케미컬 영역에 그런 걸 좀 만들어주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이걸 또 마침 해외 사례에다가 이렇게 소개하니까 글로벌 거대 제약사들이 다 환영을 하고 메디컬 기업들도 다 환영하고 그래서 이걸 좀 바깥에다 아예 상용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파일럿을 도입해서 소프트웨어 사실 프로그래밍을 좀 많이 쓰고는 있었는데 이게 LG전자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려면 그 안에 내부 라이브러리에 다 액세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연구원이 만든 모델 가지고 아예 커스텀하게 만드는 것까지도 좀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멀티모달 쪽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생활건강, 뭐 전자 이런 회사들은 B2C를 할 때 새로운 마케팅이나 광고 컨텐츠를 만들 때 사람이 항상 만드는 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AI와 협업해서 디자이너들이 아예 피그마처럼 이렇게 협업하는 툴 형태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같은 거를 엑사원 아틀리에라는 이유로 만들었더니 이것도 파슨스 디자인 스쿨하고 좀 협업을 했더니 글로벌리 막 여기저기서 써보고 싶다는 니즈들이 또 있어서 아예 좀 그런 회사들까지 좀 오픈하는 것도 좀 같이 해서 상반기 내에 오픈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 언더스탠딩 기술도 처음에는 캡셔닝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제로샷 캡셔닝이 되다 보니까 언더스탠딩 기술을 아예 기업 내에 잠자고 있는 이미지를 얘가 다 읽고 해석한 다음에 그 검색 가능하게 다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들이 글로벌리 되게 많아서 같이 뭐 4월 달 내에 상용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겁을 먹는 새로운 산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죠. 타다를 포함해서 지금 에어비앤비 서울 불법이고 뭐 그다음에 뭐 그 굉장히 리스크 있는 것들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지금 뭐 무슨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은 자체 기술 개발하거나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챗GPT하고 연동을 해가지고서는 무슨 서비스를 내놓고 그게 막 본물처럼 터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오히려 미국에 대한 오픈 AI에 대한 종속도만 계속 올라가는 거고 국가 차원에서는 오히려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도대체 어떤 베니핏이 어떤 서비스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 가능한지를 실험하도록 지속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테스트베드가 한국이 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뭐 하드웨어라고 표현하신 건 단순히 하드웨어 가격이 아니라 저희는 수십만 개, 100만 개 이상의 CPU 코어하고 10만 개 GPU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기술 자체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가져와서 해주지 않으면 그 저희 산다고 하더라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클라우드에서 병렬 분산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하여튼 그런 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기술 개발도 하고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경험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급을 하고 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기민하게 움직여가면서 빨리빨리로 뭔가 극복해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경험하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필요하고 그 경험을 위해서 촉진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이탈리아처럼 막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미 말씀하신 것하고 관련성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수출형 국가이면서도 그나마 세계 12구위 하고 있는 거는 선택과 집중을 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뭐 자동차 반도체하고 일부 석유화학 같은 형태들인 거잖아요. 그 저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상상을 하는 거지만 진짜 될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설계하는 게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그게 다 언어예요. 반도체 설계하는데 회로 설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정 설계도 그렇고 다 랭귀지로 기술을 합니다. CAD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자면은 지금 GPT로 코딩도 학습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반도체 설계하거나 라이브러리 하는 것들 또는 건축이나 또는 제조업에서도 사용하는 제조 설계 관련된 것들도 충분히 라지 랭귀지 모델로 학습을 하고 그걸 갖고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도록 하되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놈만 팰 수는 없겠지만 세 놈 이상 패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뭔지를 선택하고 현명하게 정부의 리소스를 집중을 해서 전 세계에서 거기에선 최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만약에 나눠주기식 과거처럼 하거나 이것 찍으면 저것 찍으면 저거만 찍으면 하면은 어쨌든 이것저것 또 다 승부를 걸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조만간에 정부에서 이제 그 초거대 AI 정책 관련해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게 이제 이쪽을 하려고 하면 결국 이제 인력이나 기술 그리고 데이터랑 인프라가 필요한데 사실 그동안 보면은 주로 데이터 중심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초거대 AI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데이터만 가지고는 사실 주로 저희 같은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제 장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어도 인프라가 없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그에 대해서 경험과 노하우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해도 자칫 잘못하면 이제 대기업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당장에 뭐 챗GPT로 촉발돼서 좀 급하기도 하지만 조금 이런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초거대 모델이 아니고 초거대 학습 모델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조만간에 또 넥스트 스텝에 대한 새로운 모델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조금 준비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교육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정책이 같이 나올 수 있으면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장교님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경쟁력 수준을.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모아가지고 컴퓨팅을 막 해서 학습을 시키면 뭔가는 해내는데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것도 할 수 있다. 이 확신이 이제 그래서 산업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럼 어떤 데이터냐를 보면 다 언어나 텍스트 데이터. 이게 가장 AI가 오래 했고 인류가 가장 오래 쌓아놓은 데이터고 근데 그거 말고도 저처럼 좀 더 인간다운 지능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거는 근데 언어가 우리 많은 업무나 이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죠. 대부분 지금 언어로 다 저희가 소통하고 있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시각 쪽이 있고요. 시각이 좀 늦게 출발했지만 스마트폰 제가 보기엔 나오면서부터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 초기 단계인데
역시 그러니까 초거되기는 한데 지금 그러니까 텍스트로만 다 모아가지고 하는 건 사실은 구글 같은 데나 이제 몇몇 사실 쉽지 않아요. 언어. 근데 이제 비전 이런 걸로 가면 이미 하고 있고요. 계속 생길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만 해도 작은 기업이나 학교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프라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감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다 있어야 그라운딩도 되고 이해를 우리가 언어를 써서 하지만 사실 언어만 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감 정보를 다 데이터화하고 그거 가지고 학습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아직은 초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연구해야 될 것도 있고 근데 대신 응용도 더 많고 아까 선택과 집중 이런 걸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텍스트로 하든 인터넷 비즈니스 이런 데서 우리가 텍스트를 뭐 가진 회사들도 있지만 좀 모자란다면 오히려 반대 극단으로 와서 제조업이나 아니면 요즘 같은 물류나 전통적인 아니면 화학 공정이나 이런 산업에서 똑같은 자신감을 갖고 정말 데이터 많이 모으고 뭔가 학습을 하면 그 어렵다고 생각하던 뭔가 모델이 예측된다는 이 사실 머신러닝의 이론만 명확히 안다면은 사실 할 게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임팩트고 다른 그런 거는 우리가 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알같이 저희 회사 좀 홍보를 드리면 저희가 연구실에서 회사에서도 제조 AI는 한 10년 가까이 해서 성과도 내고 있고 올해 성과도 더 많이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국가 지원은 굉장히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저는 랭킹으로 보면 그래도 열심히 해서 탑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논문 수도 그렇고 다양성이 있어서 비전 분야는 또 꽤 잘하고 그리고 초거대 AI가 나왔을 때 하이퍼클로버랑 또 엑서원이 출시한 걸 보면 뭐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한 3, 4등이다. 물론 미국 기업이 훨씬 많지만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그런 경쟁력을 뭐 사실 폴스트 마루에서 그때 챌린지 할 때도 되게 랭킹 안에 올라갔을 때도 그때 정확히 5위였죠. 얘기하면 네이버가 국가적으로 우리가 세 번째고 기업으로도 세 번째라고 네이버가 네. 내놓은 게 그렇다고. 약간 LG도 있으니까 순서로 봐, 그러니까 순서로 네. 말하면 일단은. 네, 그래서 폴리트 마루도 이제 그 컴피티션에서 탑5 안에 들어갔을 때도 저도 이렇게 저희도 그때 들어가서 뭐 10몇 등하고 그러다 쭉 밀리긴 했는데요. 사실 경쟁이 그 순간 하는 게 정말 치열하고 힘들죠. 특히 세계적인 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국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하나는 이제 초거대가 중요하지만 AI의 기본적인 다른 것들 중에서도 차세대 초거대 그러니까 언어 모델 말고 다른 것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멀티모드 학습도 있을 것 같고 무엇이 될지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설명성 얘기했지만 이제 보조적인 입장으로 나중에 쓸 때 설명성도 투명성도 신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초거대가 되게 저건데 그러니까 오픈 AI가 API 가격을 낮추는 건 이유가 있잖아요. 만들지 말고 우리 거 써. 플랫폼은 우리가 끝났다. 10조 투자 받고. 그러면은 뭐 나라에서 10조 투자를 할 것도 아니고 초거대에. 그러면 이제 몇 천만 원 가지고 뭐 쥐어 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픈 AI는 보여줬죠. 어떻게 구글을 이길 수 있는지 아주 작은 부분.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그거를 외국에서 컴피턴시 스피릿이라고 하더라고요. 니네가 아무리 거대한 자이언트도 내가 어떻게든 이기겠다. 오픈AI는 구글을 이겼죠. 그래서 구글의 탑 리서처들이 이제 오픈AI로 왜냐면 성장성이 구글보다 오픈AI가 클 걸. 우리가 그거를 할 건가 할 수 있을 건가 해야 하는가. 저는 못하더라도 시도는 할 때쯤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OS도 그렇고 여러 플랫폼도 그렇고 우리가 맨날 앱을 만들어서도 돈을 버는데 플랫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지만 지금 플랫폼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분기점에 있고 네이버랑 뭐 이제 엑사원은 이제 만드는 것에 있어서 그래도 들어가는 진입을 열심히 하고 계신 상황이 있으니까 뭐 깨알같이 저희 학생이 또 네이버 그러니까 LG 엑사원 가가지고 그 모델 학습하는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저는 교수님 뭐 모델 만들어서 논문 쓰고 싶은데 그냥 계속 엔지니어링 시키는 여러 도메인을 막 학습시켜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디서도 못 배우는 거다. 열심히 해라. 네 몸값이 올라간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 랭귀지 모델을 적용해 보는 시도도 저는 되게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겠지만 되게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것에 어떤 포지셔닝을 할 건데 아주 핵심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엔진 만들지 않아도 엔진 핵심 부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부분에 그런 걸 만들려는 노력을 할 거냐, 전략을 짤 거냐, 얼마가 들 거냐, 실패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보상을 어떻게 줄 거냐. 전 보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막 투자자들 또 보시면은 이제 투자도 스타트업 이제 상장 공식이라는 게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거 깨고라도 뭐 사내 투자에서도 압박을 또 많이 받으시면서 성과를 하실 텐데 그럼 성과를 만든 사람이 정말 오픈AI처럼 죽어라 하고 그럼 죽어라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기업이 됐던 투자자가 됐던 시장이 됐던 보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게 있어야 이 사람들이 정말 오픈AI처럼 세계 시장 진출할 수 있는 원천을 아주 작은 분야라도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저희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AI 정책을 한 지가 뭐 또 새 정부도 1년 됐고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보시는 건지 AI를 통해서 뭐 소득 4만 달러, 5만 달러로 갈 수도 있고 이런 툴이 되려면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 뭐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본인이 그럼 어떤 걸 먼저 하겠다. 진짜 우리가 나는 여기 선택중을 하겠다. 인력이든 뭐 그 기업이든 그 두 가지만 마지막 질문으로 두고 우리 정리하면 지금 현재 10점 만점에 몇 점 정부 AI 정책이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힘이 있어 쓸 수 있는 힘이 있어 뭘 하시겠다 AI 강국 코리아를 위해서 우리 상무님부터 좀 해주시면 10점 만점에 미정. 미정? 미정. 저는 아직 우리나라 AI 정책은 시작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라서 저는 어떤 시작을 하실까? 물음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작하는 걸 보면 제가 진행하는 걸 보면 점수를 줄 수 있겠는데 전 아직은 쇼는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아직 입장권을 지금 살까 말까 입장권 아니면 샀던지 지금 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공연이 시작이 안 해서 지금 평점을 내릴 수가 없고요. 할 수 있는 정책 힘이 있어 어떤 정책을 하실까? 일단 데이터에 대해서 사이즈가 다 다르지만 그 정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 기업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개인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학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할 때는 너무나도 복잡한 이슈들이 많아요. 권리에 대한 이슈도 있고 보안에 대한 이슈도 있고 보상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이런 이슈를 어떻게 푸는지가 이 정책에서의 아주 꽃일 것 같고요. 그 인프라 관련돼서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AI를 이제 물을 붓잖아요. 지금 밑이 빠졌어요. 계속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비용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저쪽만 돈 버는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제주는 누가 부리고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 근데 그 비용, 그 구조를 그 수익을 우리나라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해법은 가지고 있나요? 지금 각 기업들이 저희도 지금 찾고 AI 있어요? 풀스택에서 AI 반도체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각 기업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국내 시장은 국내에서 수용을 할 수 있게 하고 해외도 당연히 진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인력인데요. 저희가 다행히 AI 대학원이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작년에 정말 많은 정말 그 전까지는 진짜 가뭄이어서 비가 올려나 했는데 졸업생이 딱 진짜 하니까 지원서가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와도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 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여기 교수님도 계시지만 교육의 구조나 교육의 그 프로그램이나 구성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때부터 똑같은 것 같아요. 한 5, 60년은 된 것 같아요.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네, 아니 수학의 정석 그거 연도가 1966년 배우던 책을 아직도 풀고 있어요. 근데 이미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실 프로그래밍도 지금 배워야 되나 마나 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AI한테 코딩을 시킬 거냐 내가 할 거냐 뭐 거의 이런 수준이라서 우리는 한 몇 개 데케이드를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그 교육에 그걸 반영하지 않는 사이에 세상이 변해서 사실 지금부터 다시 세워서 정말 필요한 근데 이게 또 어떤 교수님들은 학교의 역할이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게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학문이나 뭐 인성 교육 뭐 이런 거 다 학자를 양성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그 산업 포트폴리오가 좋은 나라는 진짜 인력이 엄청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수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산업과 온라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희도 지금 계약학과 학생들이 그 여러 대학에서 지금 또 배출되고 양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을 기업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더 그걸 열 수 있는 여지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배수민 상무님이랑 좀 비슷하고 아직 TBD인 것 같습니다. To be determined 될 것 같고 근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기업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걸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책 데이터가 굉장히 잘 쓰여진 텍스트인데 한국은 이 저작권 문제로 책을 기업이 학습 데이터로 쓰기가 되게 어려워서 이번에 이제 정책 발표는 아직 발표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그 책 데이터를 권리를 학습 권리를 정부가 좀 아예 사서 모든 기업에서 쓸 수 있도록 좀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리어스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좀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한창 학교에서 공부할 때 US 섹션 230이라는 법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었어요. 여기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인터넷 서비스의 폭발적인 그 발전을 가져온 계기가 되는 게 내용이 딱 한 줄입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퍼블리셔가 아니다라는 법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퍼블리셔는 예를 들면 전통적인 언론은 퍼블리셔잖아요. 그럼 내가 쓴 모든 기사는 언론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서 게시판을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그 게시판에 유저들이 쓴 글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법안이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모든 그 권리로부터 좀 자유로워졌고 당시에 그 법안을 발의했던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인터넷 스타트업들이 로이어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고용하게 만들어서 이 산업을 부흥시키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아요. 인터넷의 시대와 대변될 만큼 인공지능이 지금 막 새로 태동하는 산업인데 여기에 막 규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아까 대표님도 이경일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좀 많이 써보게 하고 오픈하게 해서 막 도입을 좀 많이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이드 이펙트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렇게 시간 개념을 좀 두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좀 규제를 처음에는 좀 풀고 많이 써보게 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나오면 해당 사이드 이펙트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규제들을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배수민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국어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한계가 사실 좀 있습니다. 오히려 양질의 영어 데이터를 빨리 한국어 데이터로 번역하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거기만의 이제 우리만의 좀 독특한 데이터셋을 따로 또 좀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좀 병행해야 될 것 같고요. 예, 10점 만점에 7.63점. 2063까지.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7.64는 많아 보이고 6위는 작아. 무기명으로 어떻게 해도 하더라도 무기명으로 처리할게요. 그게 점수. 일단 가장 잘하는 건 현재 민간 간섭 안 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 어떻게 촉진할지 부단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또 뭐 약간 좀 이거는 아까 메타포로 하셨는데 메타포인데 대통령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오히려 뭐 전반적으로 관심이 크게 증가된 상황도 어쨌든 관심은 많지만 민간 간섭을 크게 하지 않는 것도 뭐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잘해온 게 있어요. 그 저희가 간과하는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반도체를 포함을 해서 정부 주도로 시작된 산업들이잖아요. 다 민간에서 하겠다 의지는 있었지만 돈도 다 정부에서 대줬던 거고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저 무역으로 해가지고서는 엮어준 것도 정부에서 다 했던 것들이라 작년도 우리 AI 전체 과제가 얼마죠? 제 기억엔 2,000억인가 그 정도 됐었어요. 차세대. 전 세계에서 정부에서 2,000억을 AI R&D를 최소한 4년 동안 보장하겠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5개 나라가 아니라 4개 나라 미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뭐 미국이야 정부가 안 해도 민간이 돈이 많고 시장이 크니까 그런데 저는 정부가 7.63점 이상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강력하게 저보고 뭘 해본다 그러면 중기적으로는 이민하고 비자 정책을 저는 확 뜯어고치고 싶어요. 특히 꼭 AI 문제뿐만 아니라
물론 그거는 이제 그 일하는 문화에 대한 수반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뭐 당연히 AI 대학원 투자도 정부에서 한 거니까요. 정부에서 저는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칭찬하고 싶고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하고 미국을 빼놓고 나면 대한민국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요즘 가장 큰 컨선은 아까 말씀하셨던 인구 문제입니다. 20년 지나면요, 우리가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78이고 2030년 예측되는 합계 출산율이 0.6 이하예요. 지금부터 20년 후가 되면 20세부터 60세까지 인구가 지금의 절반이 됩니다. 제가 71년생인데 저희 때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거든요. 2010년생인가가 20만 명이에요. 살아있는 인구가 5분의 1로 줄었어요. 근데 그게 더 줄어요. 그런데 인구는 별로 안 줍니다. 실제로 인구 예측은 거의 안 틀리는데 20년 후가 대한민국 인구가 2% 줄나 그래요. 거의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잘 안 죽어서 저희가 잘 안 죽어요. 20년 후에 다. 그래서 인구는 거의 비슷한데 일하는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두 가지 얘기인데 AI 같이 지적노동 자동화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이 해내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엔 국가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유지를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발전 뭐 문제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서 아예 이건 필연적이고 그 필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서 실패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게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거를 많은 분들이 증거를 가진 거니까. 두 번째 부분은 대한민국 내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 양성하는 걸로 불가능해 보일 것 같아요. 합계 출산율이 0.6이 되는 순간에 한 해에 태어나는 애가 10만 명 이하로 줄어요. 네, 그러면 제 세대에서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그 친구들 몽땅 다 AI 교육을 시켜도요. 미국에 있는 AI 엔지니어들 상위 1%보다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그러면은 그거를 교육을 시키고 교육 제도 개선한다고 되지 않는죠. 그래서 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는 결국은 양이 현격하게 줄어들면은 질을 채우기가 불가능한 문제는 반드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뭐 AI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당장 AI를 포함한 산업 중에서 미래 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대적으로 좀 방법을 찾아야겠다. 찾지 않으면 저희 회사도 20년 안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추가해서 놓친 게 있다면은 예를 들면 오픈 AI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나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많은 질문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가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답을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딥마인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회사가 생길 수 있는 그 문화나 제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이 된다면 저희 나라가 지금 단계에서 꼭 AI뿐만이 아니고 AI를 통해서 한번 이제 퍼스트 무버로 정말로 가야 되는 시점인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나 이런 데 몇 점 줄 거냐 하면은 저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보면은 상대평가를 한다면은 저는 9.1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3, 4년 동안 보면은 어쨌건 여러 뭐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지원도 많이 하신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R&D뿐만 아니라 AI 제반 영역까지 정부 지원을 보면은 거의 한 1조 가량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국내 AI 기업을 1,500개 이상 이렇게 AI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는 저는 9.1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절대 평가를 한다면은 4.9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점 만점이요? 네, 10점 만점. 그러니까 이게 못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아직은 이게 이제 갈 길이 먼 예, AI 기술이나 시장은 저는 아직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 하듯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대표님에서 예, 그래서 4.9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한테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의사 결정권이 있고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사실 지금의 AI라는 게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부분인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현대 민주주의나 시장 자유경제
자유시장 체제에 위배되는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나 기관들 그리고 민간 기업들, 학계 이런 쪽에서 뭔가 하나의 원팀 같은 걸 이루어서 같이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또는 미래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특히나 이제 AI는 예전에 특정 기술들은 특정 영역에서만 쓰였었는데 지금의 AI는 생활 전반에 우리 일상을 거의 다 좌우하는 영역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고민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뭐 저도 동의하고 일단 평가는 저는 A를 드리고 싶은데 더 잘할 게 없어서 그렇다기보다 일단 제가 뭐 예를 들면 이경일 대표님이랑 산업인공지능 포럼 이런 것도 이제 맡아서 하시면 밑에서 또 이제 보조해드리고 또 디지털 플랫폼 정보도 또 하정우 소장님 하시는데 또 지원해드리는데 아직 못하고 하는 게 많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정부가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저는 자체로서는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일면으로는 AI 대학원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좋은 학생들도 받고 있고 또 이제 설명가능 인공지능 연구센터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말씀에서 제가 뭐 저희 하는 거가 좋아서 그렇다는 평가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있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나 산업인공지능 포럼 이런 데서도 기여를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했고요. 제가 만약에 이제 정책을 좀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인력이랑 인구 문제.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올 수 있고 그리고 와서 기여를 하고 많이 받을 수 있고 약간 좀 희망이 되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규제 뭐 제일 큰 거는 그러니까 카카오가 학습 데이터를 못 쓰는 것도 되게 큰 규제 중에 하나죠. 굉장히 우리가 그런 이제 데이터 학습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세서 그래서 저희 이제 석사 과정으로 카카오의 이제 최고 개인정보 책임자 김현지 부사장님이 와 계신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그러니까 개발하고 AI가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시선이 막 복잡하고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는 금모으기 운동처럼 데이터 모으기 운동을 사용자들한테 받아보시는 거 어떠냐. AI 데이터를 하는데 뭐 내 거는 써주세요. 지금 따라가야 되잖아요. 정말 데이터 많은데 학습으로 쓰고 있는 거 되게 적은 경우가 정말 많아서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것들 규제 풀고 사람들 올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열정과 에너지가 왜 나오지 않을까, 일과 회사와 연구에 왜 더 쏟고 싶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두 가지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대박을 만들었어도 그거에 대한 보상이 나한테 잘 오나, 그게 창업자든 개발자든 사업가든 기획자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정말로 하면 이게 큰 게 나한테도 많이 오나, 이런 것들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이제 성공하는 것들의 케이스를 좀 잘 만들고 지원해 주는 것. 정말로 따라가는 기술도 그렇지만 아주 작더라도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어도 이건 되게 원천적이고 잘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많이 쌓여서 정말 세계에 갈 만하다고 하면 그런 걸 믿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것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제가 좀 고민 많이 하는 요새 하는 것들은 종료를 잘하자, 청산을 잘하자. 청산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무조건 끝났으면 그러니까 끝났는데 실패였다고 하면은 이렇게 약간 낙인을 찍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장하준 교수님이 이제 TV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평생 직장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신기술 도입하면 내 시간이 조금 줄어드나 할 것 같으면 무조건 반대한대요. 근데 미국은 그걸 어떻게 반대 안 하게 하냐면 신기술 통해서 내가 돈을 버니까 반대 안 하고, 또 그리고 유럽은 신기술 도입해도 내가 해고가 돼도 결국 2년 동안 내가 받고 딴 데 취업하는데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쪽은 앞으로 나가니까 반대 안 하고 나도 가야지 글로 신기술이면.
근데 이쪽은 해고돼도 난 딴 데로 재교육받아서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안 하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되게 좋아도 제조업에서 현장에서 안 써요. 안 쓰고 싶어요. 이런 게 사실 우리는 그 구조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왜냐면 그게 내 직장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되게 왜냐면 내가 딴 직장을 옮기거나 부서를 옮기면 모든 가족들이 사회에서 패배자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스타트업도 그렇고 대표님이 이제 저 사업을 접어야 되나 아니나 뭐 이렇게 사실 성공하는 미국 기업들 대부분이 데스밸리뿐만 아니라 접어야 되나 안 접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사실 오픈AI 우리가 지금 잘 됐으니까 오픈AI만 얘기하지 사실 오픈AI가 광학습을 게임하다 잘 안 돼서 돈이 없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돈 빌리러 간 거. 그리고 또 우리가 몰로코도 얘기하지만 몰로코가 충분히 그때 투자자를 얻지 못하거나 투자자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투자를 간신히 받아가지고 결국 우리 이렇게 하면 끝나는구나.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절박한 마음의 성공.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은 사실은 끝까지 가서 우리가 진짜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해도 딴 데 갈 수 있긴 하지만 우리 자존심이 꼭 해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문화가 이제 좀 그 문화를 만드는 정책이 무엇인가? 그 문화를 만드는 그러면 분위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지금 좀 부족하고 더 잘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전 비해 많이 이제 실패에 대해서 좀 용인하고 그런 문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공식적인 인터뷰는 뭐 이걸로 마치고요. 그리고 여러 전문가님한테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좀 저도 만나면 정부한테 정책을 제안을 하고요. 좋은 말씀을 감사합니다. 박수로 일단 마무리하고요. 네, 클로징하고 근데 우리